혼자여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말이 여러분 가슴에 와닿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다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외롭지 않다고, 모임에 나가야 건강하게 늙는다고.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말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틀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받은 모임은 몇 개입니까? 경조사 챙겨야 할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그런데 정작 오늘 하루 여러분 마음이 편하셨습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따뜻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공허하고 피곤하셨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친구 모임에서 돌아온 날, 저녁에 왜인지 모르게 허전하고 쓸쓸한 기분 느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상처를 받고 집에 온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왜 거기 갔나 싶은 날이 요즘 부쩍 많아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풍요롭고 평온하다고 느끼는 어르신들이 실제로 훨씬 더 오래 살고 훨씬 더 건강합니다. 이것은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두 가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왜 사람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외롭고 지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을 진짜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남은 인생을 가장 자유롭고 평온하게 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지금 제 말이 내 이야기다 싶으시면 댓글에 네 한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아직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글쎄요 라고 적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큰 용기가 됩니다. 지금부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72살 박정숙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평생을 사람들 속에서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에서 가장 부침성 좋다는 소리를 들으셨고, 결혼하고 나서는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아이들 학교 학부모 모임에도 빠진 적이 없었고, 교회 봉사도 20년 넘게 하셨습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늘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이 다 서울로 올라가고 나서 어르신은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우셨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기에 더 악착같이 모임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노인정도 나가시고 등산 동호회도 가입하시고 문화센터 수업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오히려 더 외로우셨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늘 남의 자식 자랑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의사하는 아들 이야기, 미국 간 손자 이야기,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이야기. 어르신은 할 말이 없으셨습니다. 아들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고 손녀는 아직 취업 준비 중이셨으니까요. 웃으면서 앉아 계시다가 집에 오시면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거기 갔나 싶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모임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밥값, 커피값, 경조사비, 생일 선물.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한 달에 2, 30만 원이 훌쩍 나갔습니다. 그래도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계속 나가셨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불쌍하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르신은 독감에 걸려서 일주일을 집에만 계셨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아무도 못 만나고 그냥 집에서 쉬셨습니다. 책도 읽으시고 옛날 드라마도 보시고 마당에 심어둔 화분들도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일주일이 마음은 훨씬 더 편하셨습니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자고 싶을 때 자셨습니다. 병이 나은 뒤 어르신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게 아닐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나를 더 지치게 했던 게 아닐까? 그 후 어르신은 천천히 모임의 수를 줄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셨습니다. 모임 하나를 줄이고 나니 그 시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70 넘어 처음 붓을 잡으셨는데 그게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를 줄이고 나니 그 시간에 동네 뒷산을 혼자 천천히 오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걷는데 이상하게 눈물도 나고 감사한 마음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르신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는 줄 몰랐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풍요로울 줄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늘 외로웠는데 지금은 혼자 있으면서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외롭고 지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성격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과 심리가 만들어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오랜 연구 끝에 밝혀낸 사실이 있는데 인간이 진심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최대 150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덤바의 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진짜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고작 5명에서 15명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서도 진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핵심 관계는 서너 명 정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00명의 사람과 어울린다고 해서 100배 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핵심 관계를 벗어난 수십 명의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면 에너지가 분산되고 감정이 소모됩니다. 이것이 모임에 다녀오고 나서 더 피곤한 이유입니다. 여기에 심리학의 또 다른 개념을 더해 봅시다.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비교라는 현상을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모임 자리에서 옆 사람이 새 차를 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 차와 비교하게 됩니다. 누군가 자식이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 자식과 비교하게 됩니다. 이 비교는 의도하지 않아도 일어나고 그 결과는 대부분 나를 작게 만듭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어떻습니까?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남의 시선이 없습니다. 남의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그냥 나로 있어도 됩니다. 이것이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더 편한 이유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길 수 없는 사람은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독을 택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인간은 끊임없이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자신을 조정해야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황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내면의 고독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남긴 명상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고요함을 찾지 마라. 진정한 평화는 내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철학자는 수백 년을 사이에 두고 살았지만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온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배웠을까요? 이것은 사회가 만들어낸 편견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적 문화의 영향으로 집단 속에 속해 있어야 정상이고 혼자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노인정에 안 나오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척 하면서 쑥덕거립니다. 혼자 밥 먹으면 불쌍해 보인다고 합니다. 모임에 안 나오면 사이가 틀어진 거 아니냐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선이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을 유지하려는 본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모임에 나오지 않으면 모임의 구성원이 줄고 모임이 약해지기 때문에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걱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알아야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임의 숫자를 지금 당장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의무감으로 모임에 나가십니다. 안 가면 눈치 보이고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아서 억지로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돌아올 때 진짜 행복하셨습니까? 진심으로 에너지를 얻으셨습니까? 아니라면 그 모임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임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전부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3번 나가고 계신다면 2번으로 줄여 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모임이 3개라면 1개만 남겨 보십시오. 그 빈 시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 나를 위해 하고 싶은 것 딱 하나를 정하십시오. 사람이 많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의 일정에 맞춰야 하고 남의 기분을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이면 오늘 하루가 오롯이 내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아주 사소해도 됩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청소하기. 평소에 가고 싶었던 동네 카페에 혼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기. 오래된 앨범 꺼내서 천천히 들여다보기.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닌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나라는 사람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지 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루에 30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걸으십시오. 이것은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건강에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혼자 걷는 시간은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늘 무언가를 말합니다, 듣습니다, 반응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 내면의 목소리는 묻혀버립니다. 그런데 혼자 걸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신기하게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잊고 있었던 감사한 일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일본의 철학자이자 선불교 사상가였던 도겐 선사는 걷는 것 자체가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걷는 것이 곧 명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걷는 것. 그것이 마음을 비우고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복잡한 수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딱 3가지 감사한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긍정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매일 밤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감이 현저히 높아졌을 뿐 아니라 우울증 발병률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하루 중에 감사한 것 3가지를 찾기 어려우십니까? 오늘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셨으면 그것이 하나입니다. 오늘 무릎이 아프면서도 걸을 수 있었으면 그것이 2입니다. 오늘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왔으면 그것이 3입니다. 이 3가지가 처음에는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 해보십시오.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이 소중한 것들을 느끼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5번째입니다. 한 가지라도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십시오. 뜨개질이어도 좋고 그림이어도 좋고 화분에 꽃 심기여도 좋습니다. 나무 다듬기여도 좋고 요리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손으로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내는 경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몰입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박사는 인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무언가에 완전히 집중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를 때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몰입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남과 나를 비교할 여유가 없습니다. 어제의 후회도 없고 내일의 걱정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취미 활동에 몰입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낮고 우울증도 현저히 적다고 합니다. 그것도 혼자서 하는 활동일수록 더 효과가 컸습니다. 혼자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뇌에 가장 좋은 자극을 준다는 것입니다. 6번째입니다. 경조사비와 선물에 쓰는 돈을 지금 당장 줄이십시오. 이것이 대본과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의무감으로 경조사비를 내십니다. 안 내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서 형편이 어려워도 무리하게 내십니다. 그런데 그 돈이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하는 관계를 위한 것입니까? 심리학에서 말하는 손실 혐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훨씬 더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돈을 씁니다. 하지만 그 돈을 써도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유지될 뿐입니다. 그것도 어색하게.
경조사비를 5만 원으로 정하십시오. 그 이상은 내지 마십시오. 그래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낀 돈을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사도 좋고, 오래 가고 싶었던데 소풍을 가셔도 됩니다. 그 돈이 의무로 쓰일 때보다 100배 더 나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7번째입니다. 전화를 먼저 하는 횟수를 줄이십시오.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밥은 먹었냐? 언제 오냐? 손자 공부는 잘하냐? 이런 전화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 전화를 할 때마다 자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반가운 소리가 납니까? 아니면 바빠 보이는 소리가 납니까? 이것은 자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그들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상처를 받으신다면 그것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서운함이 됩니다. 그 서운함이 쌓이면 관계가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먼저 연락하는 횟수를 줄여보십시오. 그 대신 그 시간에 나를 위한 무언가를 하십시오. 그러면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 내가 덜 상처받습니다. 두 번째로 오히려 자식이 먼저 연락해 오기 시작합니다. 연락이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될 때 비로소 연락이 소중해집니다. 8번째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밥 먹는 것이 불쌍하다는 생각 이제 버리십시오. 혼자 밥을 먹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먹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먹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불쌍합니까? 일본에서는 혼자 밥 먹는 것을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로 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조용히 음식의 맛을 음미하는 것. 이것이 명상과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내가 만든 음식 한 그릇을 혼자 앉아서 감사히 먹는 것, 이것이 사실은 매우 풍요로운 행위입니다. 9번째입니다. 좋아하는 책을 한 권 집어 드십시오. 독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책 속에는 수천 년의 인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통해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의 삶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살아온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책일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좋아했던 소설도 좋고 요즘 궁금한 건강 이야기도 좋고 역사 이야기도 좋습니다. 하루에 10페이지만 읽어보십시오. 그 10페이지가 그날 하루를 얼마나 다채롭게 만드는지 직접 느껴보십시오. 철학자 몽테뉴는 서재에서 혼자 책을 읽는 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친구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양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자신을 가장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